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인도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페이지 그 법조문을 보시면요. 먼저 366조를 보겠습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 조문인데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토지와 지상 건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저당권을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이게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런 경우에 이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이 설정할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건물은 꼭 완성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요. 건축적인 것도 가능하고 또 미등기 건물이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존재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지 돼요. 만약에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면 다른 어떤 사용 권한에 기해서 이 토지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건물의 소유권이 이게 갑으로 바뀌었다. 이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같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사실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긴 하죠, 갑이. 그러나 이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이 되면 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다음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소멸할 운명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갑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외에도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그 이후에 건물의 어떤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해도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287조에 보면은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판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판례입니다. 자, 1번 판례는 A 토지 위에요. A가 이렇게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A가 이거를 이제 B에게 일괄 이렇게 양도를 했어요. 토지와 건물을 B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해줘서 B가 소유권자가 됐고요. 건물은 여전히 미등기이기 때문에 미등기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A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B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B가 C에게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이렇게 D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때 이 토지의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될 것이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판시 1번에 보면은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하죠. 자,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토지의 소유자는 B였습니다.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였습니까? A였습니다. 따라서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시 2번을 보면은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A에게서 이렇게 양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토지, 건물이 이렇게 일괄 B에게 양도가 됐고, 요 B 앞으로 등기가 되는 시점에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잖아요. 그런데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겠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것인데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이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토지와 건물이 같이 B에게로 양도가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B는요,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이 건물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도 양도를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점유 사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처분권까지 같이 취득했다 이가. B가 토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같이 취득했다면은 이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까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간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거는 뭐 이런 경우겠죠. 이게 동일인 소유인데 만약에 이게 소유자가 이게 달라져서 B가 A에게 건물 철거해라, 이런 이제 청구를 한다 이거예요. B가 A에게 건물을 철거해라. 그래서 이런 건물 철거의 그 어떤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실익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B에게 토지 소유권이 넘어오면서 이 건물에 대한 처분권까지 같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철거될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B가 토지 소유자이면서 이 건물의 미등기 양수인이기 때문에 B가 자기에게 철거하라 뭐 이렇게는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당권에 기해 가지고 D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D가 소유권자가 됐다. 그러면은 D는요, 건물 철거를 B에게 건물 철거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경우에 이제 좀 전에 건물 철거는 그 미등기 건물 양수인에게 철거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법률상의 처분 권한까지 가진 것으로 봐서 아직 소유자는 아니지만,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미등기 건물 양수인에게 철거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자, 2번 판례는 판시 1번 내용은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자, 이게
A 소유 토지고 A 소유의 이제 건물이 있다. 자, 이렇게 B에게 저당권을 설정했고 이게 이제 C에게 낙찰이 될 때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만약에 건물이 없었다면은 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요, 이 법정이상권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상태였다면 나대지 상태를 고려해서 산정해서 상당히 높은 교환 가치를 파악해서 돈을 빌려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생긴 건물로 인해서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토지의 교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요.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는 이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건축 중인 건물이라 하더라도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고 나중에 이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완료되는 시점, 매각대금을 다 낸 그 시점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은 법정이상권이 성립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외형상 어떤 건물이 이제 완성될지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리고 실제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매각대금을 다 낸 시점에서 독립된 부동산, 기둥, 지붕, 주벽이 이루어진 독립된 부동산의 어떤 요건을 갖춘다면 이런 경우는 법정이상권이 성립이 된다라는 게 1번 판시 1번이고요. 자, 판시 2번은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A 소유 토지예요. A, B 공유인 이러한 건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이렇게 A 단독으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위에 건물이 이렇게 이제 공유자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토지에 어떤 C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D에게 건물이 낙찰이 됐을 때 법정이상권이 성립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법정이상권이 이런 경우에는 성립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 위에 이렇게 A, B가 건물을 소유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자 입장에서도요, 이미 이렇게 건물이 있는 존재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법정시상권의 어떤 법정시상권이 성립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토지가 단독 소유이고요. 건물이 이렇게 공유인 경우 이게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소유자가 달라졌다.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거꾸로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가 공유이고 건물이 단독 소유다라든가 토지가 공유이고 건물도 공유 소유다. 그러니까 공동 소유이다. 그러니까 토지가 단독 소유인 경우에는 이렇게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만 토지가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유인 경우에는요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뒤에 판례에서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입니다. 자, 3번 판례는요. 자, 이 A 소유 토지 위에 이렇게 A 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B에게 이렇게 저당권이요.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동 저당권을 실행을 했다 이겁니다. 설정을 했다 이겁니다. 자, 요 저당권이 이렇게 실행이 돼서요. 이렇게
C에게 낙찰이 됐다. 이런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보시면요. 요 B는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사실은 이 토지의 그 어떤 가치는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을 용인한, 그러니까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됐다는 것은 이 건물을 용인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낙찰받는 C 입장에서는요, 이 소유권 행사가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낙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이 토지에서는요, 담보 가치를 적게, 낮게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B는요, 이 건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이렇게 D에게 낙찰이 될 때, 그때는요, 이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낙찰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건물이 높은 가격에 이게 낙찰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건물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사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D의 입장에서는 제값을 주고 이 건물에 대한 낙찰을 받을 것이다 말이죠. 따라서 B는 저당권자로서 담보 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 저당권이 설정이 된 경우에는요, 이 B는 비록 이 토지에서는 담보 가치를 낮게 이렇게 회수한다 하더라도 이 건물 부분에서 나중에 다시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만큼의 담보 가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에겐 피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A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B에게 저당권이, 이렇게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만약에 A가 이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철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B의 저당권이 이미 날아갔죠. 예. 기존 저당권을 설정한 건물은 이제 철거가 돼 버렸고 새로운 건물이 이렇게 신축이 됐으니까요. 다시 B가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B의 저당권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따라서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C에게 낙찰이 된다면요. 자, B는 이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낮은 가격에 이게 낙찰이 될 거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건물에 대해서도 공동저당권자라고 하면 토지 부분에서 낮게 회수한 교환 가치를 건물에서 이렇게 보상이 되지만은요, 이 건물 경매에서 이제 법정지상권만큼의 교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된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공동저당이 설정됐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이 토지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례는 3번 사례는 뭐냐면 이렇게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이 철거된 건 아니에요. 철거되고 다시 신축된 것은 아니고 어떤 이유로 건물의 등기부가 폐쇄가 된 겁니다. 건물의 등기부가
폐쇄가 됐다. 등기부의 멸실 기재가 이루어지고 등기부가 폐쇄가 된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토지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C에게 낙찰이 됐을 때, 이 토지에 대한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게 건물 등기부가 폐쇄됐지만 여전히 이 건물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B의 저당권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거예요. 따라서 폐쇄된 등기부를 부활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부활시키면 이 저당권으로 건물에 대한 교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돼도 무방하다라는 게 3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입니다. 자, 좀 전과 같은 이제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A 소유 토지 위에 이렇게 A 건물이 있다. 근데 이렇게 공동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한 상태였는데 만약에 건물을 이렇게 철거하고 다시 이렇게 신축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B의 저당권이 이게 소멸된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요 저당권이 실행이 된다. 그래서 요 C에게 낙찰이 된다고 하면 법정이상권이 인정되지 않죠. 왜냐하면 공동 저당권이 인정이 되고 있는 공동 저당권이 있는 상태라면은 토지에서 낮게 회수한 교환 가치를 토지에서 회수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건물은 지금 저당권이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토지의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되면 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이거.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정이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에게 이게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은 철거될 운명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일괄 매각을 이제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 365조에 의해서 일괄 매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토지와 건물이 일괄해서 경매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낙찰이 되면 그러면 이제 건물은 철거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건물 철거의 위험을 이제 막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도 요 저당권자는요, 요 저당권자는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토지와 건물의 어떤 그 이제 이게 얼마의 매각이 되느냐 이거예요. 토지와 건물의 그 매각 대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요 토지에 대한 매각 대금이 법정 지상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 높은, 그러니까 나대지 상태의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게 아니고 법정 지상권의 제한이 있는 상태의 가격으로 책정이 된다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잖아요. 저당권자는 이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당권에 대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법정 이상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대로 평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건물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그 가치를 좀 더 높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정 이상권 제한이 없는 상태의 토지. 근데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 이게 법정 이상권의 제한이 있는 상태대로 토지 가격이 평가가 됐다. 그런 것들은 배당 기일에서 요 B가 배당 2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게. 그래서 각 부동산별 매각 대금의 안분을 잘못해서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한 권리자가 정당한 배당 이익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은 그것도 배당 이익의 청구 사유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판시 2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일괄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이 토지에 대해서만 이런 경우에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고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받을 수 있어요. 토지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배당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뭐 내가 판결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거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배당받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판례입니다. 자, 5번 판례는 자, 이렇게 토지에 대한 소유가 이렇게 공유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유가 아니라 토지가 이게 공유고 그 위에 이제 A의 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자, A가 이거를 C에게 이렇게 매도했을 때요. 매도했을 때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이 성립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토지의 소유자가 공유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을 때 뭐 A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요 B가 문제죠. B가요. B가요. 자, 이 경우에 A는 뭐 자기 토지 건물이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이거는 뭐 A가 뭐 어떤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요 B는요 그런 것들을 용인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에도 법정이상권이 성립하게 되면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서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A가 C에게 소유권을 넘겼을 때 이 B는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자기 토지의 법정지상권이 설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토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가 이렇게 공유인 경우에는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판례입니다. 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이제 인정되는 거는요,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동일인이었다가 이렇게 소유자가 달라진다 이거야. 건물 철거에 대한 특약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라는 것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동일인이었다가 달라진 경우, 이런 경우에만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소유자가 처음에는 달랐다 이거예요. 뭐 을 소유 토지에 이렇게 갑 소유 건물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A에게 동일인에게 소유권이 이제 넘어왔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B에게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왔다면 이렇게 동일인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진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법정이상권이 인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은 원시적으로 동일일 필요는 없고 소유자가 변동되는 그 시점에서 동일인이었다면은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6번 판례는 어떤 것이냐면은요. 자, 이게 을 소유 토지였고 이게 이제 갑 소유 토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동일인 소유로 이렇게 됐어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인으로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요 A의 소유가 되기 전에 요 건물에 이미 압류가 있었고요. 그 전에 가압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요 갑소유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했고 그 이후에 압류를 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A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압류, 농협의
그 압류, 그러니까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농협이. 그 경매 신청에 의해서 이게 소유자가 이렇게 B에게로 달라진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압류 이후에 A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는요, 사실 이건 그러니까 처분 금지호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 A의 압류 이후에 A의 등기는 요 경매에서 C가 낙찰을 받아 이건 직권 말소가 되는 그런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절차에서 말소가 되어야 되는, 직권 말소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등기라는 거예요. 처분금지에 반하는 등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비록 이렇게 B에게 낙찰 매각대금을 낸 시점에서 동일인 소유였긴 하지만은요,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압류 또는 그게 가압류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압류가 된 거라면 그 가압류, 그러니까 압류 또는 가압류에서 압류가 된 경우 그 가압류, 그 시점에서 동일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류, 가압류 시점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을이었고요, 건물 소유자는 갑이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판례입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유자가 동일인이다 이거야. 동일인이다. 이거는 소유자가 바뀐 시점에서 동일인이면 됩니다. 원칙이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압류가 있다 이거야. 압류가 실행이 돼서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거야. 그런 경우에는 압류 시점, 그리고 그 압류가 가압류에 기해서 압류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 가압류 시점에서 이미 동일인 소유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저당권도 있다 이게. 그러면은 그 저당권 설정 시 얘도 동일인이어야 됩니다. 자, 뭐 이런 경우에요. 이게 A 소유 토지고 A 소유 이제 건물인데요. 요 B에게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C에 압류가 있었고, 요 압류에 기해 가지고 이게 D에게 이렇게 낙찰이 됐어요. 요 C의 압류에 기해서 경매 신청에 의해서 이게 D에게 낙찰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소유자가 이제 바뀌었고 압류가 있었잖아요. 이제 압류가 있었고 그 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었는지를 따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압류 시점에 토지 소유자는 A고 건물 소유자도 A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인정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그 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도 동일인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다면요, 우리가 366조에서 봤던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이미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인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동일인이 아니었다면 이미 이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에 대한 약정이 이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정이상권이 인정될 이유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여야 돼요. 그래야 법정이상권이 성립이 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저당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제 경매가 된 거죠. C의 경매 신청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논리대로 그 앞에 저당권자가 있다면 요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여야 된다 이거예요. 동일인 소유여야지 요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성립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저당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돼요. 만약에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면 366조의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될 거고요. 요게 아니라 요 C의 압류, 이거에 의해서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이때는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성립이 될 건데, 어느 거에 의하더라도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어야죠. 그래야 이 저당권자에게 피해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8번 판례입니다. 자, 8번 판례는 자, 이런 사례입니다. 이게 A 소유 토지 위에 A 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에 경매가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B가 이렇게 압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C가 건물을 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 중인 그 건물을 C가 이렇게 매수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요 C는요,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을 취득하겠죠. C는요. 여전히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거니까 이런 경우는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을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B가 압류했던 경매 신청했던 게 경매가 진행이 돼가지고 이게 D에게 이렇게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D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C가 요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함께 D에게 이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종된 권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종물 비슷하게, 종물 이론 비슷하게 요 건물의 소유권이 D에게 이전이 된다면 그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도 D에게 같이 이전이 된다는 거야. 이 경우는 이전 등기가 없어도 이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민법 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그러니까 경매에 의한 권리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매에 의해서 D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같이 이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D는 그러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래서 뭐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 바뀌었다. 또 뭐 A가 철거하라라고 한다든가 바뀐 소유자가 철거하라든가 이런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줄 쳐놓은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경매로 D에게 소유권이 넘어올 때요, 그게 법정이상권이 있다면 토지에 그것도 같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압류가 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C에게 넘어와서 이 C가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을 취득한 상태였잖아요. 그 상태에서 경매가 이렇게 D에게 낙찰이 됐을 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D는요,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5페이지에 있는 그 판례는요, 그 문제는요, 요 판례를 변형해 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이제 비슷한 판례를 이제 문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A 토지 위에 이렇게 A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B에게 이제 압류, 그러니까 B가 경매 신청을 2018년 5월 14일에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강의 안에 나번에 보면은 2019년 5월 14일 되는데 오타입니다. 2018년 5월 14일에 이제 압류를 했어요. 자, 그 상태에서 경매 중인 요 건물의 소유권이 C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2018년 11월 13일에 소유권이 넘어왔다.
그러면 이제 요 C는요, 관습지,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을 취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매가 계속 진행이 돼서 D에게 낙찰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2019년 8월 15일이다. 그러면 D는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도 취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D가 이걸 E에게 이제 팔아서 2020년 2월 28일에 이 소유가 됐습니다. 네, 이런 이제 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A가 그 질문에 보면은 A가 이제 어떤 권리 행사를 하고 싶다 이거야. 자, 그런데 사실 요 D까지는요, D까지 놓고 보면은 D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C가 가졌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이 건물 경매를 통해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같이 취득한 거예요. 등기가 필요 없어요, 이 경우에는요. 왜? 법률의 규정이 물권 변동이니까요. 따라서 이 D에게는요, 이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 뭐 토지 인도, 부당이득 그리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료만 이제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걸 D가 E에게 팔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건물 소유권은 넘어갔다. 법정이상권은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 여전히 D에게 있겠죠. 그러나 A가 E에게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E는 D를 대위해서요. D를 대위해서 뭐 C까지 전전대위해서 A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 설정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C 앞으로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을 청구하고 D에게로 이전, 자기에게로 이전 이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인데 A는 그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을 설정해 줄 의무자인데 이렇게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전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D에게 있기 때문에 E에게는요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가 소유권을 취득한 요때 2020년 2월 28일 요 이후부터는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답 부분을 보면은요 철거 인도 이런 거는 구할 수가 없고요 부당이득만 구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2월 28일부터 그 목적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보통 이렇게 장래잉해소에서요 인도하는 날까지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월 20만 원 비율에 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거를 보면은요, 네, C가 관습지를 취득했죠. 그 다음에 D가 경매에 의해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관습지를 같이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E는 건물 소유권을 이제 넘겨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 관습지는 D에게 있지만요. A가 E에게 건물 철거를 구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다. 거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당이득만 이제 반환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판례입니다. 자, 9번 판례. 자, 판시 1번에 있는 내용은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자, 이런 겁니다. 자, 이게 A 소유 토지 위에 이렇게 A 소유의 건물이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B에게 일괄해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이 A에게서 B에게로 넘어간 것이 사회행위다라고 해서요. 사회행위 취소 및 원상 회복을 이제 구해 가지고 채권자가요. 그래서 이게 A 앞으로 이제 말소가 됐어요. 사회행위로 취소가 되고 말소가 돼서 A 앞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A 앞으로 이게 소유권이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C가 이제 채권자겠죠. C가 압류 경매를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D에게 낙찰이 된 겁니다. 이렇게
낙찰이 이제 된 건데 이때 요 토지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압류가 이제 압류에 의해서 소유자가 이제 달라진 거니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겠는가가 문제가 된 것이죠. 자, 이 경우에 압류 시점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게 우리 판례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 압류가 된 시점에서 토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B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비록 사행위가 취소돼서 말소됨으로써 A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긴 했지만 이거는 상대적으로만 그렇다는 거예요. 채권자와 수익자 그 사이에서만 그런 것이지 여전히 소유권은 요 B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B에게 수익자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 상대적으로만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A에게로 회복되는 것이지 그 전체적으로는 소유권은 여전히 B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행위 취소의 상대효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걸 고려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이었고 이 압류 당시에요. 그게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관습지가 여전히 인정된다라는 게 판시 1번 판례입니다. 자, 판시 2번은요. 자, A 소유 토지 위에 A 소유 건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A 소유 토지에 저당권이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에게 이제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C에게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였지 않습니까? 동일인 소유였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이렇게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져도요,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이후에 저당권이 실행이 됐을 때 이 경우 이에게는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는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요 이에게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 사행이다라고 해서 이게 취소가 되고 이게 이제 그래서 말소가 돼서 A에게 원상 회복이 됐습니다. 원상 회복이 됐다.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제 압류를 했고요. 이것이 G에게 이제 낙찰이 됐다. 요 압류가 진행이 돼서 낙찰이 됐다라고 했을 때요. 요 법정지상권이 이가 가지고 있던 요 법정지상권이 요 G에게 당연히 이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G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요. 건물에 대한 경매에 의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그 건물 소유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요 법정지상권, 이가 가지고 있던 요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요 G에게 경매가 된다. 이게 경매에 의해서 이전이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판례인데요. 그런 취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자 취소도 어렵고 법정지상권도 어려운데 두 개가 이제 같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정말 어려운 판례가 됐습니다. 한번 그래도 한번 이런 취지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판례입니다. 자, 이게 부당이득을 이제 계산을 할 때 이게 A 소유 토지다 얘기인데 불법으로 B가 이렇게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요 토지 사용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때요. 이 토지가 깨끗한 나대지 상태인 대로 부당이득을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요 건물의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부당이득을 계산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나대지 상태로 계산하면 부당이득금이 높아집니다. 건물의 제한이 있는 상태로 계산하면 낮아지겠죠. 자, 판시 1번에 보면은요. 토지 위에 건물이 소지함으로써 토지 사용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B가 불법으로 점유하지 않는다면 A는 깨끗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에게는 그거를 다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 소유 토지가 있는데 지금 이 법정지상권이 지금 있다 이거야. 그래서 A가 요 B에게 지료를 지금 청구한다라고 할 때 그 지료는요 깨끗한 상태를 계산해야 되겠죠.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A는 깨끗한 나대지 상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법정지상권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런 제한을 받고 있는 거니까 토지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평가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판시 3번에 보면은 법정지상권자에게는 뭐 당연히 건물 철거, 인도 이거 안 되겠죠. 부당이득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권리, 법정지상권에 기해서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이 시를 상대로 양수인,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는 부당이득은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11번 판례입니다. 자,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2년 이상을 지금 연체한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려고 보니까 돈이 좀 들어와서 이제는 2년분이 안 되는 거야. 1년치 정도만 연체가 돼 있다 이거야. 그러면 지상권 소멸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됐다 이거야.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소멸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이 됐을 때 소멸 청구를 했으면 소멸이 되겠지만요. 지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2년 미만이 아닌 걸로 된 시점에서의 소멸 청구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판례는요. 자, 지료는요. 법정지상권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지료를 이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료는 이제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지료에 대한 결정이나 협의나 결정이 있었다면은 그거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그 지료를 연체한 거잖아요. 따라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아직 협의가 되기 전이다. 아직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이다. 라고 하면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못 주는 거니까요. 이거는 지료를 연체한 것으로 지체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료를 이제 청구할 때요. 그 토지 소유자가 B에 대한 이제 여기가 지상권자예요. 그래서 법원에 지료를 청구할 때, 자, 지료를 이제 결정해 주십시오라는 지료 결정 판결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다가요. 이거는 형성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지료를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법원에서 그 지료를 정하면 그게 지료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대세적 효력도 있어요. 자,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형성소송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A가 B에게 이게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의 지료를 해서 10개월치의 지료 1000만 원의 지료를 지급하라. 이행해소로 제기할 수도 있어요. 꼭 형성해소로 제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지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이행해소로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판결 이유에서 지료를 월 100만 원으로 정한다. 그래서 판결 주문에서는 월 1000만 원, 10개월치 1000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대세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료 결정해소 같은
어떤 대세적 효력은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판례 판시 2번에 보면은 치료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그게 치료로서의 효력이 있겠죠. 그래서 치료가 인정이 됐다 이거야. 뭐 어떻게 되든 치료 형성에 쏘든 아니면 이행에 쏘든 이렇게 치료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치료도 그 결정된 그 치료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거야. 그래서 계속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 지급 연체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판시 2번은 뭐냐면은 치료가 2년 이상 지체가 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A에게서 B에게로 바뀌었다 이거야. A일 때 한 1년치가 지체가 됐고 B일 때 1년치가 지체가 됐다 이거야. 이런 경우에는 치료 소멸 청구가 안 된다 이거야. 한 토지 소유자에게 2년 이상이 지체가 됐을 때 그때 소멸 청구가 되는 거고, 이렇게 걸쳐서 합산해서 2년 이상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판결 13번을 보면은요, 그 지료를 결정해 주십시오. 지료 결정 청구, 형성의 소로 할 수도 있지만 이행의 소로 구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판결 이유에서 그 지료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정해진 걸로 계산해서 판결 주문해서 이행을 구하게 되겠죠. 이런 판결은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대세적 효력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해졌다면 그 종전 그 기간에 이제 그 정해진 지료는 그 이후의 기간에도 여전히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